지난주 증시는 나스닥의 상승이 아주 좋았습니다. 메가세븐이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를 넘었습니다. 근데 다우는 별로였거든요. 다우는 상위 몇 종목만이 지수를 움직이는데요. 유나이트헬스 CEO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급락을 했습니다. CEO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 배당까지 끝나니 불안함에 매도로 돌아서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나이트헬스는 미국에서 종목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나이트헬스가 리스크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추가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면 금리가 상승한 요즘인데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마침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의 역전이 해소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지표도 또 나왔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물이 출현을 했는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면 그 이후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금리 역전이 해소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오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버블닷컴이나 금융위기, 무역전쟁, 코로나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아서 단기적으로 뭔 일이 일어나거나 아직은 어떠한 이유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역전차도 보면서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다우는 경제와 연결이 돼서 증시의 상황을 체크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니까요. 다우도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은 브로드컴과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긴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쉬어가는 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에서는 필요한 물량 소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주에 FMC도 있으니 투자자들이 눈치를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저는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증시 안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파월 연설에서 다음 금리 인하가 언제일지 모른다 해서 이번 금리 인하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금리 인하는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디에서는 금리가 4.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지켜도 봐야 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FMC와 파월 연설의 해석이 잘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경기 침체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 건 관세 부과가 떠오르는데요. 내년에 관세 리스크가 있잖아요. 확실히 관세 부과를 할 텐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더욱더 금리 인하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관세 부과가 뉴스만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든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과거 트럼프 임기 때 어땠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식료품은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종목인 것처럼 종목군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악덕인 보험이나 자동차 기업도 제외하고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오는데 4,000불 정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관세가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 붙었는데 엄청 붙은 거죠. 하지만 물건값에 바로 전가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미 들어와 있는 물건들 때문인데요. 이미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다 판매되기 전까지 물건값을 안 올리기도 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물건값과 새로 들어온 물건값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물건값 상승이 단숨에 크게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희석을 시켜서 물건값이 조금은 상승을 했었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냥 기업 쪽에서 안고 가고 했습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기업에는 마진이 좋은 물건도 있고 해서 기업 자체에는 바로 크게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트럼프 때 겪어보신 도매, 소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종목군마다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기는커녕 경제가 좋아서 증시도 훨훨 날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선주문을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관세 부과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표들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중국 GDP는 크게 상승할 거란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존의 물건값도 오를 거란 이야기도 있고요. 안 그럴 확률이 높다 보는데요. 아마존의 대부분 물품들이 중국 공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라 이미 엄청난 수량을 아마존 창고에 보내놨을 거기 때문에 쉽게
크게 물품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이런 것에 대비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쉽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중국인데요. 싸게 만들어서 싸게 많이 팔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과거에는 관세 부과를 할 때 무역 전쟁이다 해서 증시 하락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관세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거나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IONQ, 리게티, 엔비디아, 비트코인,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ONQ, 리게티는 같이 봐야 하겠죠. 증시 사이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리게티는 말씀드린 5불을 때를 지나서 8불 부근까지 왔는데요. 중성주의 힘이 끝나지 않는다면 리게티도 1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8달러 부근에 아주 두꺼운 저항이 있거든요. 우선 8달러를 넘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소형주의 힘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니까 IONQ가 추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먼저 나온다면 리게티가 사상 최고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호재가 나와서 상승해주면 그것도 사이클의 한 부분이라서 그것도 좋겠지만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호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IONQ 매물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33, 27 구간, 27까지는 아직 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리게티는 아직 좋은 자리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6달러 50센트, 5달러 80센트 구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소형주의 기본이 갈 때 가야 하는 겁니다. 가다가 내려오면 상승의 불씨가 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잘못 들어가면 물려서 시간 싸움을 길게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35 구간 밑에서 맴도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132 구간을 중요하게 볼 테고요. 추세선을 지나고 정고점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135 위에서 주가가 맴도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35가 박스 상단이고 120 구간이 박스 하단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135 밑에서 맴돌면 120까지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지는 여러 번 오게 되면 약해집니다. 132 부근 여러 번 왔죠. 여러 번 와서 지지가 약해지는 것보다 135 위 박스 안에서 맴도는 게 지지까지 가지 못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막아준다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고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135 위로 상승해서 맴도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엔비디아를 모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빨리 매수하고 싶고 내려가면 평단을 낮추는 작업도 한다고 하면 132, 126 두 번에 나눠서 사용을 하시고 평단을 낮추는 매수는 100 부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작전이 필요하니까요. 아니면 나는 정해져 있는 매물대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120 부근, 120, 119, 118 부근 분할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매물대와 물타는 자리는 매일 증시를 보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헤드앤숄더나 불플래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둥글게 말고 오른쪽에 불플래그 같은 모양이 나오면 헤드앤숄더로 해석하기보단 컵앤핸들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플래그가 있는 상황에 앞에 둥근 모양이 있으면 컵앤핸들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요. 컵앤핸들 옆에는 불플래그 패턴이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컵앤핸들은 아래 위만큼 추가 상승을 한다고 예상하는 패턴인데요. 대략 위아래 이렇게 잡고 하면 대략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패턴은 상승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길이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MSTR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12월 23일 증시 개장 전에 적용이 되고요. 주가 움직임이 아직 잡죽기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높다 볼 수 있고요. 움직임이 큰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편입이 되었다는 것에 조금 놀랍긴 합니다. 나스닥 편입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MSTR은 말씀드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379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증시도 비트코인 쪽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내년에도 이 분위기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요일 영상에서 400m로 내려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385, 388 추격 매물대, 360 부근 매물대 이야기 해드렸죠. 385, 388 추격 매물대 좋았고요. 이제 사상체 효과를 넘어주었으니 400m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400m로 빠진다면 360이 중요 지지이니 360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400은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지 단단한 지지 자리는 아니거든요. 깨지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넘어주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박스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385, 388 매물대 유효하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를 받쳐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차트도 좋고 차트대로 움직여준다면 더 멀리도 볼 수 있어서 미증시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은 증시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